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보승입니다. 예. 좀 공항에서 바로 오는 건데, 무지 덥네요. 여기 오사카보다. 저는 오사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지금 아침에 출발해서 왔는데, 되게 덥네요. 더워가지고 지금 오다가 또 이 리무진 버스 안에서 이렇게 작업하다 오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다 익었습니다. 지금. 햇빛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더운 때에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죠? 나는 의대생이다. 나는 의대생이다. 꽤 많네요. 나는 전공이 이거나 전공이었다. 예. 나는 전공이 아니고 의대생 아니고 그냥 의사다. 제가 원래는 며칠 전에 의료분계 TV에서 정치 참여로다가 하나 강연회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의대 교수님들께서도 무슨 의학교육연구회라고 무슨 모임을 하나 만들어 주셔서 같은 날 또 비슷한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람시의 진지전 이론이라든가 대한민국 그 정치 체계의 국가주의적 속성이라든가 왜 한국의 정책 결정 패턴이 다수주의인지 그런 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좀 딱딱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걸 하기 전에 박지영 회장님께서 사전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사전 질문을 보고, 야, 이거 이런 무슨 정치학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질문이 이런 거예요. 차기 정권에 있어서 의사들의 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처럼 국민들을 위해 정책을 진행시킨다고 한다면 이를 막을 수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질문인지 스테이트먼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오로지 의대생들 외 전공의들의 희생 말고는 없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질문 많은데 다 이 질문이 뭐냐면은, 질문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진짜 이 의대생들 전공의들이 절망하고 있구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구나. 마음이 편치가 않아. 며칠 전에 또 엊그제도 다른 분 우연히 만났는데, 그러면 의대 교수님은 아니세요. 근데 딸이 의대생이라는데 지금 1년 반째 놀고 있다는 거예요. 알바 같은 거 좀 하면서. 속이 터진다고 그러더라고. 속이 터진다고. 또 다른 또 어떤 분 한 얘기가, 모르겠고 좀 우리 애들 어차피 학교 좀 가서 공부 좀 다시 좀 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좀 좀 수준 내달라고 막 그러는데, 낸들은 무슨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니고 뭔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나마 그 마음을 불안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그 마음을 달래려면은 뭔 얘기를 해드릴까 제가 고민했어요. 그리고 또 이 질문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의료분계 TV에서 그 아침에 10시에 공개 강연했는데 지금 여기보다 더 많이 왔더라고요. 거기도 의대생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의대생들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아주 말씀을 드려야 됐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사회적인 변화, 정치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이 지식으로 되나? 이 지식. 이게 대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수업 들을 때는 그럴 것처럼 듣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 많이 배워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의 어떤 열쇠를 정확하게 딱 찔러 넣으면은 끼릭 돌리면은 그냥 이 세상이라는 자동차가 막 굴러가. 그럴 것처럼 배우는데, 저도 이제 한 5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거를 작년 올해 명확하게 봤지 않습니까?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소용이 없어. 메아리도 없어. 그냥 윤석열과 그 밑에 몇 명이 그냥 막 틀어주고 막 밀어붙이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떠들어봤자 소용없어. 무기력하잖아요. 야,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돼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부족해. 뭔가를 더 명확하게 알면은, 장보석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의료체계 문제, 의료 정책 결정 시스템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들어보면은, 거기서 뭔가 매직처럼 말이야. 이 딱 버튼이 보이겠다. 이걸 딱 누르면 확 굴러가겠다. 그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막판에 바꿨어요. 젊은 의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여기 젊은 의사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많은 우리나라 젊은 의사들이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뭡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 고등학교 때 윤리 수업 시간에 듣잖아요. 예?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아니에요? 절망. 예, 그 절망이죠. 그 책 이름이에요, 책. 죽음에 이르는 병. 고등학교 때 윤리 수업 시간에 배울 텐데. 키에르케고르. 아시죠? 키에르케고르. 고등학교 때 윤리 수업 시간에. 근데 그 키에르케고르에 되게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42살에 죽었는데 죽기 몇 년 전에 가장 그 인생의 마지막에 뭐 오래 산 건 아니죠. 42살 살았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 제일 주저라고 해야 되나? 이 후기에 쓴 이제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The Sickness unto Death. Sickness unto Death. 이게 뭐냐? 절망이에요,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에요. 암이 아니라, 뇌종양이 아니고, 뭐 고혈압이 아니고, 예? 저 뭐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이 케리케거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에요, 절망. 젊은 우리나라의 많은 의사들이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어,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거를 좀 공유를 하면은, 야, 그래도 좀 이게 희망의 빛이 조금이나마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스웨덴 키르케고르, 뭐, 덴마크 사람인데, 영어로는 키르케가르드라고 하는데, 1813년 태어나서 55년에 사망했고, 덴마크 사람입니다. 책도 다 덴마크어로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세기 내내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덴마크어로 글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번역되는 게 20세기 들어와서 되고 좀 이게 중요한 철학자로 이렇게 인정받고 논의가 된 게 이제 20세기 한 중반쯤 돼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그 저작들이 되게 20세기 들어와서 번역이 되는데 되게 부잣집에 7남매 막내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큰형 빼고 나머지 5명은 다 일찍 죽습니다. 30대가 되기 전에 다 죽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좀 약간 그런 죄의식, 우울에 가득 찬 어떤 그런 성격이어서 집안이 되게 음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의 두 번째 처인데 아버지 첫 번째 처는 일찍 죽었어요. 죽고 두 번째 처랑 결혼하는데 두 번째 처가 누구냐면 그 집안에 하녀로 일하던 아줌마야. 하녀로 일하던 아줌마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덴마크 사회 보수적인 어떤 기독교, 루터교적인 이 원칙에는 분위기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걸려 있는 거지. 그게 집안에 어떤 그 이렇게 그늘처럼 들여져 있는 거죠. 본인도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1843년에 청혼을 했다가 이듬해 파혼합니다, 바로. 이게 또 계속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이게 마음의 짐으로 작용하죠. 근데 하여튼 아버지가 부자여가지고 유산을 많이 받아서 뭐 특별한 직업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그 책 쓰고 이런 거 산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거에 되게 천착한 거예요. 본인 느끼는 불안, 본인이 느끼는 절망.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 그 19세기 유럽 사회는 이제 헤겔의 철학, 역사 철학, 사회 철학 이런 게 막 주류를 점하고 있을 텐데 자기는 그거 아무리 공부해봐도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 불안과 절망이라는 인간의 조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 이제 이 사람의 고민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기성 종교, 루터교, 그 다음에 기성 철학, 헤겔 철학을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막 책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 중에 한 권이 이거죠, 이거.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은 이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우리 신약성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와요. 11장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느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거예요. Sickness unto death가 아니라 이거예요. 라자로가 걸려서 죽은 병은 이게 아니야.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는 교회 나간다. 기독교 교회 나간다. 자, 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라자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요. 라자로를 부활시키죠. 예수님이 라자로를 부활시켜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몸이 죽었을 뿐이야. 몸이 죽었을 뿐이야. 그럼 진실로 사망에 이르는 병은 뭡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라자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시체가 됐어. 근데 이거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시켜요. 시체를 부활시켜.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뭘까? 그게 그 제목인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게 이 케리케가르가 쓴 책의 제목인 거예요.
인간의 삶의 조건이 뭐냐면은 키에르케가르가 보기에 이제 이 사람이 20세기 실존주의의 어떤 어떤 비조라고 그래야 되나?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재발견되는 거죠. 실존주의가 나중에 유행하니까 이 사람이 실존주의를 원래 19세기 때 다 얘기를 했었네 하는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실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목적, 원칙,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무슨 신이 있어가지고 그걸 주는 게 아니고 뭐 아버지가 뭐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키에르케가르가 봤을 때는 이 선택의 무게, 실존이 주는 선택의 무게를 피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요. 그런 삶이 피곤하거든. 그럼 제일 먼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심미적인 삶. aesthetic life. 쾌락을 추구한다. 감각적 쾌락. 야, 저 시계 좋네, 저거. 롤렉스 시계 저거 있으면 내가 인생 행복해질 것 같은데. 자동차를 요번에 그랜저에서, G80으로 바꾸면 이게 인생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 나아지잖아요. 예? 나아지잖아요. 예? 병원을 좀 넓혀가지고 지금 한 2층 빌딩에서 4층 빌딩으로 옮기면 좀 다 좋아질려나?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윤리적인 삶이다. 윤리적인 삶이 뭐냐? 이미 있는 거. 남들이 만들어준 규칙을 잘 따르는 삶. 윤리, 관습, 도덕, 뭐 법이 있죠. 그거를 잘 따르면요. 칭송을 받아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건 뭐 내가 만든 법이나 윤리가 아니지만 하여튼 나는 좋은 사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걸 잘 따르면. 근데 그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키에르케가르 얘기는. 더 위에 진실로 좋은 삶이 뭐냐? 우리의 그 인간의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이 뭐냐면 종교적인 삶. 종교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종교가 아니라 신념에 따른 삶. 내가 선택한 신념에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진실로 인간 조건을 극복할 수 있다. 이 실존의 조건. 라콩디시옹 위멘느. 이것도 책 제목이죠. 앙드레 말로가 쓴 책. 인간의 조건. 라콩디시옹 위멘느.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쓰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1849년에 나온 책인데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죠. 근데 절망 그 맨 첫 번에 앞에 프레피스 끝나고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맨 첫 번째 첫 줄에 첫 페이지에 절망의 3가지 종류를 써놨어요. 절망의 3가지 종류. 어디 갔나? 이거는 첫 번째 절망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나라는 자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절망의 조건 자체가 안 돼 있어. 절망까지 가지도 못하는 삶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의식이 없는 삶이죠.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키에르케가르가 말하는 절망이라는 게 내가 뭐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 그래서 그런 절망이 아니에요. 그런 절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절망은 자기 자신이 진실한 자기 자신, 진정한 내가 못됐다. 내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죽음입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사망, 지옥이 카톨릭의 정통 교리에 따르면 뭔지 아세요? 나의 완전한 소멸. 그래서 카톨릭의 정통 교리에 따르면, 왜 카톨릭 성당 다니시는 분 있나? 성당 다니시는 분.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지옥에 가면 뭐가 있죠? 연호? 지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지옥에 가면.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지옥에 가면 뭐가 있어요? 막 불이 막 타올라가지고 막 이를 다 뽑고 막 혀를 뽑고, 그건 이제 뭐 불교적인 상상력이고,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지옥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의 완전한 소멸이에요. 완전한 소멸. 네? 천국에 가면 뭐가 있죠?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합일하여 영생하는 것이죠. 영생하는 것. 네? 그러면 근데 그게 이 육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이거 죽을 병이 아니라고. 육신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다가. 하지만 주체적 존재의 사멸은 그 진실한 죽음. 존재의 소멸인 거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인 거예요. 절망이. 절망의 3가지 형태는 아예 자의식이 없는 거. 두 번째는 자의식이 있는데 맨날 내가 강요를 받아. 아버지가 이러라고 그러고, 뭐, 교수님이 이러라고 그러고, 뭐, 형이 뭐라고 그러고, 뭐, 주변에 이웃이 와서 뭐라고, 뭐, 땡땡대고, 강요받고 있어요. 3번째는 뭐냐면은, 자주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헷갈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도 해. 선택지가 이것도 있고 이거 브라보콘을 먹어야 맛있는 건지 이게 조스바를 먹어야 맛있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맨날 헷갈려.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데 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절망의 세 가지 형태입니다. 세 가지 형태. 근데 이 절망을 극복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절망을 극복하려는 사람은 항상 이 불안에 부딪히게 돼요. 불안하죠. 네? 왜냐하면 절망을 극복하려면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체적인 삶을 살려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택을 하려면 불안하잖아 항상. 미래가 불안하고 현실이 불안하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거 항상 불안하단 말이야. 불안. 절망을 극복하려는 사람은 항상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인생 자체가 불확실해요. 인생 자체가. 여기 다 문과 별로 없으시죠? 문과 면법 안 계시는데 대부분 이과 출신 아니에요? 이과 출신들? 이과 출신들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뭐냐면은 뭔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과학이나 무슨 수학이나 공식이나 뭔가 어떤 솔루션이 있어.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이과 출신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뭔가 이걸 내가 정확하게 알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경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은 언제나 우리에게 100% 진리를 주지 못합니다. 가능성을 열어놓을 뿐이지. 그리고 만약에 100% 진리를 주는 뭔가가 있다면 그건 과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과학이 아니라고 더 이상. 과학은 항상 불확실한 거예요. 과학에 기대서 내 인생의 확실성을 추구한다? 그거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하지. 그 불확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을 더 열심히 추구하는데 안 돼 또.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뭔가 계속 불확실해요. 이 지식을 통해서 불안을 극복하고 절망을 넘어서 주체적인 존재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케리케고르가 하는 얘기가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님을 잘 몰라가지고 득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 네? 우리가 의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의료 체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윤석열한테 맨날 당한 게 아니라고.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식의 문제가. 네? 근데 자꾸 앉아가지고 이제 이 어떤 좋은 책을 보면 어떤 좋은 논문을 보면 여기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의료 문제 해결되고 뭐 윤석열 그냥 다 우리가 조지고 다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주체적인 삶은 과연 좋은 거냐? 내가 주체적으로 산다는 거.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세우고 그 가치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한다. 그게 좋은 건가? 제가 몇 달 전에 모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료 기술자에 만족하지 말고 지식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르트르의 그 지식인론을 막 설명하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교수님이 학생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손을 드시더니 근데요 장부승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지식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 저는 의료 기술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평생 동안 의료 기술자로 살아왔고 그 삶에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료 기술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제자들도 앞으로 좋은 의료 기술자가 되겠다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여기가 그냥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이 명치에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아프더라고 막. 너무 아파요. 나는 지식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의료 기술자에 머물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내 대신 다 선택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뭐냐? 충만한 삶을 산다.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맨날 깨있으라고 그러죠. 1초 1초 항상 깨있으라. 1초 1초 항상 깨있으라. 선불교에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충만한 삶. 내 삶은 유한하지만 그 1초 1초를 내가 진실로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충만한 삶. 그렇죠. 내가 가치를 내가 세우고 내가 결정을 내가 다 하는데 그 충만한 삶이 되는 거지. 영원한 삶. 내 육신은 사라지고 없더라도 이 제한적인 나, 여기 지금 이 티슈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나를 뛰어넘는 영원한 가치와 내가 연결된다. 내가 연결된다. 그 앙드레 말로가 썼던 그 인간 조건, 라 콩디시옹 에멘의 맨 마지막 장면이 뭔지 혹시 그 책 소설 읽으신 분? 맨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그 상해 공산당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죠. 잡혀가지고 장개석 군이 다 체포해가지고 기차 화통 앞에 줄을 센 다음에 한 명씩 다 기차 화통에 집어넣습니다. 불이 막 타고 있는데. 타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청산가리를 준비해놨는데 그걸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옆에 있는 자기 동료가 너무 공포에 떨고 있는 거야. 너무 공포에 떨고 있는 거야. 의연함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동지에게 청산가리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기차 화통으로 들어가요. 응?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제가 뭐 공산주의자는 아닌데 그 혁명을 위해서 동지,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행사고락을 같이 한 거죠. 예? 그 영원한 가치의 이론이 된 겁니다, 거기서. 자기의 그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은 거예요. 육신의 그 공포, 고통을 뛰어넘고, 물론 소설이긴 하지만, 거기서 던지는 그 메시지가 그거란 말이에요. 메시지가. 내가 죽더라도 나의 뜻과 가치는 살아남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삶. 아까 이 절망을 극복하려면 불안에 직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면 두려움과 불안이 없지. 노라고 말할 수 있죠. 내 가치에 근거해서 내가 선택하니까. 자주적인 삶을 살 수 있죠. 단순한 쾌락이나 어떤 규칙을 잘 지켜가지고 윤리적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가치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그걸 실행해가지고 내가 자기 실현한다 이거예요. 예? 그게 실존적인 조건 하에서 내가 잘 사는 법이다. 잘 사는 게 뭐냐? 그랜저를 타고 다니다가 G80을 타고 다니고 뭐 20평짜리 집에 살다 40평짜리 집에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진실로 잘 사는 거다 이게. 그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만 키에르케고르 얘기는 진짜로 잘 사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사람은 죄를, 그러니까 기독교적 전통에서는 오리지널 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리지널 신은 내가 저 교통 신호가 빨간데 막 건넜다, 물건 훔치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물 한 통 훔쳐왔다,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크라임이고, 크라임. 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제한되고 부분적인 나로서 있는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 주체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걸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보편의 가치, 영원의 가치에 비추어서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약 성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 근데 그게 반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를 나의 진정한 가치로 받아들이면 반성이 돼요. 반성적 자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반성이 시작되는 거죠. 몸이 아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하고 싶다. 예? 몸이 아파. 나는 의사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돼. 구해줘야 돼. 그걸 정말 나의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인다면 당장 바로 이게 시작되죠. 반성적 자각이 시작되지. 나는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냐? 예? 당장 반성적 자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의식, 여기서 말하는 반성이라는 것은 사람을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죄의식, 그런 반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진하는 반성, 보다 주체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반성. 예? 그게 생겨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맨 앞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불안에 직면해서 자기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자유를. 제가 며칠 전에 그 의료분기 TV에서 하는 그 공개 강연을 했더니 의대생들이 많이 왔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게 그 질문 시간 끝나고 나서도 딱 계속 쫓아가서 질문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의 상당수가 뭐냐면 교수님들 때문에 교수님들이 너무 우리를 길을 죽여요. 교수님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교수님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도 좀 난감했었는데, 예? 교수님들 때문에 이게 뭐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면, 이게 자유를 내가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건가요? 내 인생의 최대의 허들이 의대 교수야. 예? 그런 건가? 자, 아까 제가 신념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다고 그랬죠. 과학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고 그랬죠. 지식을 더 축적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보편적 가치, 영혼의 가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신념을 갖는다.
그리고 이 신념을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거를 죽기 살기로 지키겠다. 그리고 이거를 못 지키게 하는 놈이 있으면 내가 그 죽기 살기로 그놈과 싸우겠다. 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유를 이용해서. 자신의 자유를 이용해서. 그게 바로 신이 원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 얘기는. 왜냐? 지금 우리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지만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걸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 준 거지. 신이 준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사용해서 이 신념 있는 삶,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신의 뜻에 부합하는 거지, 진실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까 나왔던 질문들 있잖아요. 이 질문들. 사전 질문들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차기 정권의 의사들의 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서 차기 정권에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거예요 라고 하면 반영되겠죠? 장부승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면 택도 없어요. 또 뭐 이재명도 똑같아. 하면은 반영이 안 되겠죠? 장부승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럴까요? 또 질문 또 뭐 있어? 이전처럼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진행시킨다고 하면 이를 막을 수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무서워. 이 질문하신 분은 국민이 무서워요. 국민이 내가 함께 굴르고 설득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국민 내에서 와가지고 또 우리를 탄압하려고 그러네. 무서운 거야. 네? 그럼 내가 여기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뭐 의사들은 그냥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이러면 되겠죠? 그냥 뭐 저절로 다 해결되겠지? 그렇지 않죠. 네. 여러분들의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스템을 원합니까? 그냥 의대 정원만 안 늘리면 되나? 의대 정원은 뭐 돌아갔어요. 다시 3,000명 정도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뭐 좀 다 박살 났죠. 막 그냥 뭐 전문의 숫자도 뭐 거의 한 6분의 1 토막 나고 국시 합격자도 뭐 10분의 1 이상 뭐 토막 나고 박살이 났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야, 이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뭐야? 대한민국 의료 제공 체계를 통해서 나는 의사로서, 내가 의사인 동시에 나도 소비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아들, 딸은 또 어디 가서 또 치료를 받을 테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가치는 뭡니까? 그걸 생각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 설득할 수 있느냐? 예? 그 장부성이가 뭐라고 한다고 그거 다 그거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물론 저도 제 의견이 있어요.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정말로 시작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 보편적인 방향성이 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식의 사회주의적인 체제, 미국식의 그 민영보험 간의 경쟁 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그 하이브리드 체제, 그거를 정밀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다 수치화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해봤자 다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의대 정원 계산하는 공식이 제가 찾아본 부분마다 한 10개가 넘는데 결론이 다 틀려. 왜냐, 모델의 그 기본 전제가 다르고 들어가는 베리어블이랑 파라미터가 다 틀리잖아요. 그 중에 맞는 게 어떤 거야? 맞는 게 어떤 거예요? 그거를 과학적으로다가 다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게 제일 정확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안 되지. 왜냐? 그 베리어블이나 파라미터가 다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의료 제공 체계는 뭐냐? 건강보험 체계는 뭐냐에 대해서 가치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먼저 답을 줘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잖아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은 없이 누구한테 묻기만 한다? 정부가 뭘 어떻게 해주길 기다린다? 다음 정권 되면 또 국민 내어서 가지고 우리 탄압할 것 같은데 어떡하나? 답이 안 나오지. 답이 안 나오잖아요. 예? 설득하면 좋죠. 진지전 하면 좋지. 기동전도 좋고 다 좋지. 정치인 만나서 설득하는 것도 좋잖아요. 뭐 정치 자금 주는 것도 다 좋은데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그냥 의대 정원만 안 늘리면 되는 거예요? 의대 정원만 안 늘리면 그냥 오케이, 땡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제가 간략하게 한번 대충 비교를 해봤는데 이거 말고도 더 할 얘기도 많고 비교 대상도 많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의료 제공 체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리나라나 일본은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자유경쟁 시장 체제가 아니죠. 의료 수가를 다 이제 사실상 정부에서 정하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사실상의 세금입니다. 예? 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그리고 소득과 자산을 갖다가 파악해서 누진적으로 매기죠. 이게 세금이 아니면 뭐가 세금이야? 그냥 국회의 어떤 우리나라 헌법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 원래 이거 사실은 다 법으로다가 다 깨알같이 다 정해야 돼요. 원래 건강보험료 뭐 이게 내용도 그렇고 다 어떻게 쓸 건지 다 국회 심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안 하고 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인 거지. 건강보험료 사실상 이미 세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 통제하죠. 정부 가격 통제하잖아요. 비급여는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은. 예? 이게 한국이나 일본이 쓰고 있는 이 의료 제공 체제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체제는 100% 공공의료예요, 이미. 왜냐하면 재정이 사실상의 세금에서 오고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잖아요. 이게 WHO에서 말하는 공공의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공공의대를 더 짓겠다, 뭐 공공의료원을 더 짓겠다 하는 거는 말장난이야. 사기치는 거예요, 사실. 그건 공공의료가 아니지. 그건 구경병원이잖아요, 구경병원. 구경병원을 더 짓겠다는 얘기예요, 구경병원을. 공공의료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면 대한민국은 100% 공공의료예요, 이미. 일본도 그렇고. 영국이나 뉴질랜드 어떻습니까? 영국에서 병원 가보신 분 있으세요? 나는 영국에서 병원을 가봤다. 안 계신가? 영국에 가면 돈 내는 카운터가 없어요. 영국의 병원에. 수납 창구가 없어요. 왜 그러죠? 다 무료니까. 무료니까. 돈 내는 수납 창구 자체가 없어요. 예? 이게 다 세금 걷어가지고 그냥 공공의료를 하는 거예요, 그냥. NHS라는 게. 근데 통제가 가격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근로 통제를 하죠. 공급 통제를 할 때 가격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영국은 의사들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고용합니다. 그래서 근무지도 다 정해줘요. 너는 여기 뭐 스코틀랜드 어디 동네 가서 근무해. 너는 어디 가서 근무해. 다 정해줘요.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영국의 의사들은 육아휴직도 갑니다. 놀랍죠? 한국의 의사들은 내가 주변에서 육아휴직을 가는 의사를 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선배 중에 육아휴직을 가는 의사를 내가 본 적 있다. 한국의 의사들은 육아휴직을 못 갑니다. 왜 못 가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영국 의사들이 와서 보면 놀랄 거야. 한국 의사들은 육아휴직을 못 가요? 애를 낳는데? 네. 한국의 의사들은 프로야구 선수잖아. 시즌 도중에 어떻게, 이거 게임하다 말고 어떻게 가? 육아휴직 가면 어떡해. 애 낳았다고, 홈런 타자가 막 타석에 안 들어오고 애 낳았어요. 육아휴직 갈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영국이나 뉴질랜드는 사보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자유를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아니라서 우리나라는 계약을 안 해도 다 계약을 한 걸로 치잖아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게 있어서. 그 의료 구매자랑 건강보험이랑. 근데 영국이나 이런 데는 또 따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본도 그러고 사보험이 일부 허용되고 뉴질랜드도 그렇죠. 뉴질랜드도 뭐 복지 천국이라고 하는데 중산층 이상들 다 사보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병원 가면은 무료긴 한데 너무 기다려야 되니까 사보험을 다 따로 들어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재정이고 보험사 간 경쟁 체제이고 그 다음에 하지만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고령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가 제공이 됩니다. 정부에서 재원을 대가지고. 이 차이가 있죠? 그럼 장점, 단점 이런 게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뭐 의료 접근성이 높다든가. 근데 이제 비급여 부분의 과대 팽창이라든가 중증 질환 대응이 좀 소외된다는 거. 맨날 그 이국종 선생님 막 화내시잖아요. 막. 예? 중증 질환에 뭐 지금 너무 투자가 적다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증 질환에 집중할 수가 있죠. 의사를 다 직접 고용하니까. 근데 의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죠. 그리고 영국 의사들 다 도망가잖아요. 1년에 뭐 5,000명, 6,000명씩 다 해외로 도망가잖아요. 다. 예? 미국도 장단점이 다 있죠. 그러면은 자 이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여기다가 다 점수를 매겨. 요거는 뭐 가점을 한 20점으로 하고 요거는 뭐 10점 만점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비교를 하면은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답이 나올까요?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설사 그런 공식을 만든다 해도 연구자마다 다 틀려가지고 도저히 결론을 낼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냥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한국의 그 뭐 건강보험 시스템 의료 제공 체제라는 건 사실상 70년대에 일본 거를 많이 베껴왔어요.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베껴온 거라고 아예 대놓고 베껴온 거예요. 가서 막 직접 물어보고 뭐 그 사람들 조언들까지 다 받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베껴왔다고. 그러니까 똑같지. 그러면 그냥 그런 역사성을 인정하고 그냥 이대로 가? 아니면 뭔가 야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이게 문제가 누적돼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럼 딴 데로 딱 시프트를 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게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돼. 수학적으로 해결이 안 돼. 주사위를 던지면 되죠. 이게 농담으로 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너무 이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해결한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해결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케르케고르가 말하는 leap of faith. 신념의 도약. 그 인디애나 존스 그 시리즈에 보면은 성배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이 퀴즈를 풀어야 되잖아요. 뭐 못 풀면 죽잖아. 근데 맨 마지막에 뭐예요? 맨 마지막에 수수께끼가. 맨 마지막에 도전 과제. 낭떠러지에서 걸어서 건너가라고 그러죠? 아, 이거 너무 옛날 영화라 가지고. 인디애나 존스를 모르시는 분. 그 영화가 있어가지고 그게 Leap of Faith예요. Leap of Faith. 신념의 도약. 공중에서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그 공 떨어지면 죽는데. 예?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결정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럼 정치적으로 결정할 때는 어떻게 되죠? 정치인들끼리 뭐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결정하나요? 헤게모니, 설득력.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국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시프트가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에는 거대한 투쟁이 따라오겠죠. 투쟁이 따라오겠지. 그냥 저절로 무슨 컴퓨터 공식에 넣어가지고 결론이 나오고 그런 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자, 판단의 기준이 뭐냐?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사전 질문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환자 중심주의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환자 중심주의. 저는 그 질문을 사실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환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환자 중심주의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 환자 중심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억눌려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의사들이. 영국에서 말이죠. 영국에서 발을 겹질렀어요. 그럼 되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발이 아파요. 여기 겹질려가지고 아파요. 그러면은, 약도 좀 주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 받으라고 이제 마우처를 줍니다. 쿠폰 같은 걸 줘요. 한 5장 주겠지. 그럼 그거 가져가서 이제 물리치료도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약도 타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 5번 갔다 왔는데, 낫지가 않아. 계속 아파.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주치의죠. 영국에 주치의가 있으니까. 선생님 계속 아파요. 바우처 좀 더 주세요. 그런데 MRI 좀 찍어보고 싶어요. 너무 아파요. 자, 그러면 그 주치의가 뭐라고 그럴까요? MRI 한번 찍어보세요. 내가 이거 적어줄 테니까 가서 MRI 찍어요. 물리치료 부족해? 한 10번 더 해. 내가 바우처 이렇게 끊어줄게. 라고 하지 않죠. 보통은 봐서 심각한 상태 아니면은 집에 가서 며칠 좀 쉬어보세요. 물리치료 5번 정도 받았으면 충분한데 아마 조만간 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 주치의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네. 환자 중심주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만. 환자가 아프다는데 말이야. MRI 찍게 해줘야지. 그리고 바우처 5장이 뭐야? 짜치게. 한 10장 줘야지. 한 20장 주든가. 아프다는데. 예? 이게 환자 중심주의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하면 환자 중심주의? 환자 중심주의는 뭐지 도대체? 뭐예요? 환자가 선생님,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MRI 찍어봐야 되겠어. 라고 말하면, 맞아요. 딱 그거야. MRI 찍어봐야 돼. 예. 어차피 건강보험에서 다 대주니까 상관없어. 이게 환자 중심주의? 환자 중심주의가 뭐지? 그 영국의 의사는 왜 그럴까? 왜 더 치료 못 받게 할까요? 자기네 재정이 제한돼 있잖아요. 재정적 지속 가능성. 이 의료 시스템 전체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은 중증, 진짜 이거 죽을 것 같다는 병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겹질린 거 이런 거는 그 정도 선에서 막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러면 시스템이 굴러가지 않는다고. 의료 제공 체제 전체, 보험 체계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쓴소리하고 듣기 신소리 하는 것은 환자 중심주의입니까, 아닙니까? 환자 중심주의예요? 그런가? 우리나라에서 환자 중심주의 그거라고 하면 혼날 것 같은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환자 선택권. 우리나라 다 행위별 수가제잖아요. 그럼 여기 정말 잘하는 의사, 잘 보는 의사가 있든 잘 못하는 의사가 있든 똑같은 행위 했으면 다 돈 똑같이 받죠. 차별화가 없잖아요.
유일한 차별화는 뭐야? 지명도와 지역. 서울에 있냐 없냐. 그러니까 다 서울에 빅5로 가지. 빅5로 안 모시면 다 불효자잖아요. 아버지가 야 너는 말이야. 삼촌이 그러는 거야. 너는 말이야. 아버지가 좀 이렇게 뭐 편찮으신데 말이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서울로 모셔야 될 거 아니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 찔리니까 부산대병원을 안 가고 헬기를 타고 어디 갔어? 예? 이게 왜냐? 환자 선택권을 지금 완전 박탈해놨잖아요, 다. 지금의 체제라는 거는. 그럼 이거 뭐야? 소비자 환자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 다 똑같아. 그냥 유일한 선택권은 그냥 무조건 서울로 가는 거야, 서울이 큰데. 다 서울은 멀리잖아요. 근로자로서의 의사의 권리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새우깡을 만드는데 이 새우깡은 오로지 보건복지부에만 팔아야 돼. 왜 그래야 되지? 왜 보건복지부에만 팔아야 됩니까? 난 민간인에게도 팔고 싶어요. 내 새우깡. 자신 있습니다. 내 새우깡 맛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팔면은 이거 분명히 대히트 대박이 날 겁니다. 아니야.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법을 따라야 돼. 보건복지부에만 팔아, 새우깡은. 보건복지부에서 새우깡 받아가지고 다 나눠줄게,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체제가 그런 거예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게 그런 거거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언제 도입됐어요? 1976년. 유신 한복판에서 도입됐죠. 유신체제에서 도입된 시스템이 아직도 있어. 지금 도대체 몇 년이 지났는데. 문제의식이 없어. 어차피 돈 많이 버는데 안 되면 비급여 가든가 저 명동이나 강남에 가보세요. 피부과 사람 몇 터지잖아. 돈 잘 벌어요. 뭐가 문제야? 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의사는 왜 육아휴직을 못 가나? 에? 대한민국 웬만하면 다 가고 육아휴직 안 가는 사람은 어디 있어? 웬만하면 공기업, 정부, 웬만한 대기업도 다 가는데 의사는 육아휴직 말을 못 꺼내. 왜 그럴까요? 에? 왜 의사는 남자 의사도 물론 여자 의사도 마찬가지고 왜 육아휴직에 사각지대로 돼 있을까? 이 문제의식을 가져보신 적 있어요? 내가 의대 여자 교수님이랑 얘기하다가 육아휴직 얘기가 나와서 육아휴직 거기 교수님들 애도 낳고 그럴 텐데 육아휴직 안 가세요 했더니 마치 무슨 못 들을 얘기를 들은 것처럼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육아휴직이요? 육아휴직이요? 여자 교수님 너무 놀라는 거예요. 육아휴직 교수님 많이 가는데 왜 안 가요? 했더니 저희는 육아휴직 못 가요. 그러더라고. 네? 근로자로서의 의사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시스템에서? 의사는 다 프로하고 선수 그냥 돈만 잘 벌면 되나? 이런 것들이 다 판단 기준이 돼서 들어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걸 어떻게 비교할 거냐.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애매모호한 환자 중심주의 뭔지 좀 한번 좀 데피니션, 정의를 좀 새롭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환자 중심주의인지.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 몇 년 있으면 20조? 어마어마하게 고갈되고 붕괴 위기에 처하는데, 예? 의료 제공 체제 전체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는 것은 환자 중심주의인가 아닌가? 예? 지금 지난 20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 만들고 뭐 풀어주고 문재인 케어 해가지고 지금 돈을 펑펑 쓰고 있잖아요. 의료 소비. 어? 그러면은 이게 돈이 어디서 나와? 이게 다 환자 중심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또 질문 나왔던 게 의사들은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공급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나요? 현대기아차,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과 애정을 받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롯데, 한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어때요? 국민들의 사랑과 애정을 듬뿍 받고 있습니까? 공무원! 사랑해! 우리 아들, 딸이 공무원 되는 건 좋지. 근데 공무원, 세금 먹는 하마 아닌가? 저도 한 공무원 몇 년 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은 사랑이나 애정이나 신뢰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설득력의 문제입니다. 아니, 미국은 과연 의사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갖다가 듬뿍 받고 있고 애정을 듬뿍 받아서 미국은 그런 민간 보험 간의 경쟁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1920년에 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House of Delegates, 대의원 총회를 해요. 거기서 소위 공공의료, 국영의료, 국민 세금으로다가 운영되고 국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공공의료의 도입을 거부합니다. 그건 사회주의 체제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금을 창출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당시의 민영 보험회사들, 국회의원들까지도 동조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트루만 정권 때도, 그 다음에 클린턴 정권 때도, 오바마 정권 때도, 이거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 도입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공교롭게 다 민주당이죠. 결국은 다 실패합니다. 그것은 과연 의사들이 국민들의 신뢰와 애정을 듬뿍 받고 있기 때문이었나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의사의 정치 참여, 정책 참여와 사회적 헤게모니의 문제는 얼마나 실제로 의사들이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서 정치 참여를 하고 있고 정치와 정책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회적 설득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고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애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애정이나 신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네? 그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저는 납득을 못 하겠더라고. 의사들은 왜 국민의 신뢰를 못 받나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사가 정치인이에요? 무슨 뭐 신뢰 받아가지고 국회 나가게? 네?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의사들이 무기력하죠. 그냥 뭐 대통령과 장관이 막 폭주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누구 뭐 나쁜 놈 이런 얘기밖에 못 하잖아요. 앉아가지고 막, 게시판에다 쓰고. 그거는 한국 정치가, 그거는 의사들이 뭐 힘이 없고 의사들이 신뢰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이런 국가주의적인 성격, 강압적인 성격, 다수주의 정치제도,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토 포인트라고 그러죠. 거부권 지점들을 활용해서 정책을 감속시키거나 가속시키거나 또는 시간을 더 끌거나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거나 변경하거나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은 우리 제도 자체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되게 강압적이에요, 한국은. 강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의사들이 직면한 문제가 단순히 의사들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이 이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뭐 민주화를 했다고 하지만 정책 결정의 실제적인 패턴을 들여다보고 국가 제도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지 그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 여전히 대단히 국가주의적이고 강압적이고 다수 위주예요, 다수 위주. 제가 그래서 논문도 하나 썼어. K 방역은 없다에 보면은 제 논문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한국의 이 K 방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압적이었는지. 주민등록번호 뭐 아주 추적해가지고 뭐 위치 추적 다 해서 뭐 그냥 개망신 주고, 뭐 그랬었죠? 밤에 막 집에 찾아가고 막. 아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 방역했으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당신 뭔데 한밤중에 우리 집에 막 찾아오냐? 그리고 당신이 내 위치를 왜 마음대로 다 추적하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알고.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주민등록증 자체가 다른 나라에 없어요. 주요 선진국에 주민등록증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주민등록증 언제 만들었어요? 66년인가 7년인가 그 무장공비 침수 사건 때 그 박정희판 5가 작통법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 주민등록법 좋대. 대한민국에 자랑스러워 주민등록법이 있어가지고 내 거주지를 정부에다가 다 고지하고 등록하고 안 그러면 징역형 받는데 좋대. 주민등록법 있어가지고 나라 자랑스러워. 우린 주민등록법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 그거는 주민등록법 있는 나라 중국, 러시아, 북한이잖아. 네? 의사들이 개토화되어 있잖아요. 의사들이 고립되어 있는 것은 사랑과 애정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뭐 얼굴이 못생기고 막 뭐 키가 작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의사들이 개토화되어 있어요. 제도적으로. 의료 문제, 의료 수가 어디서 정합니까? 의료 수가? 건정심이라고 있죠? 다 들어보셨죠? 의대 정원 어디서 정했죠? 지난번에 보정심이라고 다 위원회가 있죠? 다 거기 들어가는 순간 정책 결정에서 완전 소수파가 돼요. 들어가는 순간 개토야. 개토가 뭐예요? 개토 유태인들 들어가죠? 들어가면 여기 딱 여기 별 큰 거 달고 뭐 저쪽에서 SS 걸어오면 막 이렇게 피해야 되고 눈도 못 맞추고 뭐 싸대기 맞고 막 결국 다 아우슈비츠가 끌려가잖아요. 의사들이 개토에 앉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의사들은 제도적으로. 근데 그걸 몰라.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을 못 받고 있어. 우리는 애정을 못 받아. 애정이 결핍증이야. 애정을 못 받고 있어, 의사들은. 그게 문제야.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다른 나라 의사들은 막 애정을 막 그냥 강물이 넘치도록 국민들한테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냐 이거예요. 프레임이 잘못돼 있어. 근데 질문을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 사전 질문을 보니까 프레임이 완전히 그냥 기득권 세력에 그냥 포섭돼 있어. 헤게모니가 완전히. 해결이 될 수가 없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의사들의 헤게모니 상실한 거 보세요. 의사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의료질이 저하되지 않는다. 이거 일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언론이나 행정관료들은요. 왜 일본에서 의대 정원 늘리는 거에 그렇게 막 조심스럽고 신중하냐. 의사 너무 급격히 늘리면 건강보험 재정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니케이에 나와요. 니케이 신문 기사로 나와요. 관료들도 다 그런 주장을 해요. 아니 우리 미시경제학 보면 저 경제학 언론에 나오잖아요. 공급이랑 수요 곡선이 있는데 저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다 보여드려야 되나? 응? 경제학 언론 다 듣지 않았나요? 어떻게 돼요? 그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난다고 뭐 가격이 변해요? 우리 다 지금 가격 고정돼 있잖아요. 응? 그리고 뭐 유발 수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의사 늘어나면은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저 일본에서 70년대에 이거 저 의료수가 막 낮추려고 했을 때 일본 의사에서 반격한 게 뭐냐면 쌍개비지 떡이다. 너 가격 낮춰봐라. 너 다른 물건 다 가격 낮춰봐라. 어떻게 되나. 저질 상품들 판치지. 의료도 똑같다. 쌍개비지 떡이다. 가격 자꾸 낮추면은 저질 의사, 저질 의료 판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사들끼리 경쟁 더 시키면 뭐 가격 내려가고 좋겠지 뭐. 건강보험 무슨 상관이야 뭐. 아니 의사들 늘어난다고 환자가 늘어나나? 아무 문제 없잖아.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논리들이 언론을 횡행해요. 이 헤게모니, 여기서 말하는 헤게모니는 군사적 패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설득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람시의 개념이에요. 조셉 나이가 말하는 소프트 파워랑 비슷한 거예요. 설득력. 완전히 그냥 판판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그동안 너무 싸움을 안 했어. 너무 싸움을 안 했다고. 돈 버는데 바빠서,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공공의료는 좋은 것이고 민영화는 나쁜 것이라는 신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공의료? 대한민국 전체가 이미 공공의료예요. 글로벌 스탠다드로 따지면. 국영병원을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성남의료원 지금 1년에 뭐 몇백억씩 적자 쌓이잖아요. 침대 사다 놓고 뜯지도 않고. 민영화는 나쁘다? 아니, 민영화가 나쁘면 왜 저 피부과, 뭐 강남의 저 성형외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미어 터지고. 그건 나쁜 거예요? 다 폐지시켜야 되겠네, 문 닫게? 민영화 나쁜 거니까? 그 사람들 돈 잔뜩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금 내잖아요. 고용 창출하잖아요. 나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대형 의료 재벌들 나오죠? 네? 그 스킨 부스터 알아요? 내가 좀 제품 얘기하면 또 이거 뭐 PPL이라고 뭐 들어오는 거 아닌가? 조단위 돈을 보고 싶네, 조단위. 피부 탱탱해지는 거랑 사람 목숨이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죠? 근데 피부 탱탱해지는 거 약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조단위 돈 벌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놈들이지. 어디 의사가 감히 말이야. 사람 목숨을 살아야지. 피부 탱탱해지는 거나 신경 쓰고 앉아있어. 라고 말해야 되나? 민영화 나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피부 탱탱해지는 거 건강보험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많아? 다 누군가 가서 다 돈을 내고 받고 있는 거예요. 피부 탱탱해지는 스킨부스터 다 맞고 있는 거 누군가가 다. 응? 이미 민영화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됐는데. 지방에 가보세요. 지방에 중견병원들 뭐로 돈 벌어요? 로버트. 사진을 찍어보니까요. 자궁근종이 좀 있는, 자궁근종 다 있죠. 대한민국 여자들 거의 다 있습니다. 근종이 몇 개 있는데. 지금 괜찮은데요. 이게 앞으로 이게 혹시 이게 좀 안 좋아질, 뭐 종양으로 갈 가능성이 한 5%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손 있으세요? 실손 있으면요. 이게 저 로보트가 저 최근에 도입했거든요. 200만 내시면 돼요. 원래 1000인데 실손 있으면 200 해드릴게요. 이 얘기 들으면 사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의사 선생님이 근종이 있대는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런 돈 쓰러 남잖아요. 그렇죠? 민영화가 이미 우리 옆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로다가 민영화 얘기만 나오면 학을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명동이나 강남에 가서 피부과 한번 가보라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헤게모니 신화야, 신화. 이 헤게모니 판판이 깨지고 있다고.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 가입 강제, 요양기관 단형 지정제 이거 좋은 겁니까? 유신 시대 때 도입한 이 제도를 왜 아직도 하냐 이거예요.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권은 왜 인정을 안 해줘? 예? 그 다른 나라 이렇게 하는 나라 없잖아요. 주변 맨날 우리나라 무슨 뭐 세계적으로 무슨 뭐 7대 강국이다, 뭐 10대 강국이다 그러면서 왜 이거는 그대로 유신 시대 때 제도를 계속 유지하냐 이거예요. 응? 의사들이 이 지경이 된 거는 의사들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뢰를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애정 결핍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안 싸워서 그래.
안 싸워서 그래. 이 헤게모니를 얻기 위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진주전이 필요하다. 그런 제가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의사들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이 국가 시스템, 정치 시스템, 정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국가주의적인 성격, 다수주의적인 정책 결정 패턴 이거를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사만 그거에 대해서 신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정당 창당할 때 장벽이 얼마나 높아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그 당내 경선하는데 보니까 스테이지마다 1억씩 내더만. 일단 당내 경선에 이름 올리려면 1억. 그 다음에 뭐 1차 컷오프 통과하면 또 1억. 그 다음에 또 1억. 그래가지고 최종까지 가려면 3억을 내야 돼. 아니 돈 3억이 없으면 아예 거기 경선 가지도 못해요. 네?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거? 일본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일본은 그냥 주변 국회의원들한테 서명 받아오면 돼요. 돈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악자가 여러 가지 나라마다 이 의료 제공 체계, 건강보험 이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명시적인 토론을 요구해야 돼요 이제. 눌려있지 말고. 전면적 사회주의 하고 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님 전면적 사회주의 하고 싶으세요? 그럼 하세요. 하시라고. 돈이 얼마나 되는지 좀 따져보자. 그리고 의료 접근성 어떻게 될지 좀 다른 나라 사례도 있으니까 따져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아니면 의료 소비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회복해 주든가. 영국,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다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있어도 사보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나라들은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이걸 다 수치화시켜가지고 비교하는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권리와 의무의 충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토론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이게 진정한 환자 중심주의다. 이게 진정 우리나라의 의료 제공 체제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죠. 자신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좋은 삶.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선택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거. 예? 그래야만 좋은 삶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이거는 그 앞에서도 다 말씀하셨으니까 정당 참여라든가 여러 그 사회단체 중간집단 간의 연대, 중간집단 만드는 거 이런 걸 해야 되고 정치와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책을 아까 또 박주영 회장님께서 책을 좀 추천해 달라고 그러셔서 요거는 이 벽돌 책인데다가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박사과정 때 공부했던 책인데 이 켄트 커더가 제 박사과정 지도교수입니다. 이게 요 Crisis and Compensation은 그 정치경제 쪽에서는 꽤 고전인데 이 책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옛날에 나온 책인데 일본이 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60년대, 70년대. 근데 그로부터 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사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일본이 어떻게 잘 대응을 했느냐. 갈등을 어떻게 잘 이렇게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해결을 했느냐. 거기에는 보상이 있다는 거야. 보상 체계를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사회적인 갈등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했다. 일본도 의대 정원 늘리거나 의료 수가 낮춘다고 할 때 60년대, 70년대에 어마어마한 극렬 투쟁을 했습니다. 의사들 막 몇만 명이 가서 건강보험 탈퇴하고요. 개업이가 거의 막 99% 가가지고 건강보험 탈퇴하고 데모하고 우리 지금 우리는 우리는 한 5% 참여하잖아요. 무슨 데모하자 그러면 의사들 한 5% 참여하나 10% 참여하나. 60%가 참여하고 그랬어요. 일본이. 60년대, 70년대 투쟁할 때. 그런 극렬 투쟁이 80년대 이후로는 검토의 차지라는 게 도입되면서 말로 해결하는 체제를 바꿔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게 가능했는지 여러 분야에서 이제 구체적인 실리를 들어가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In Battle the Garrisons는 이건 제가 그 박사과정에 있을 텐데 제가 RA를 참여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 미군 기지를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미군 기지는 반드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갈등이 벌어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냐 정책 결정 패턴을 이렇게 좀 나눠본 거예요. 분류한 건데 일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보상을 합니다. 터키 같은 나라들은 이게 주고받기 흥정을 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은 이게 좀 이 감정 정서적으로 접근합니다.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피아트, 주먹, 강압, 혼내주는 거예요. 형사처벌. 작년도에 우리 전공의들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너 복귀 안 해? 형사처벌이야. 사직 금지할 거야. 명령이야. 이게 한국의 정책 결정 패턴이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되게 독특한
정책 결정 패턴, 속성, 강압적인 패턴이 많아요. 불만 있어? 죽어 임마. 닥쳐 임마. 너 깜빡 거릴 거야. 명령할 거야 명령. 까불지 마. 이게 한국의 패턴이에요. 다른 나라에 이런 나라가 많이 없어요. 한국 정도 되는 규모와 수준의 나라에서 아직도 이렇게 강압적인 정책 결정 패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네? 제가 RA로 참여해서 프레피스에 보면 제 이름이 나옵니다. 뭐 꼭 안 사셔도 되는데. 그래서 아까 또 박정호 회장님이 또 뭐 부탁하셨냐면은 이거 신문에 칼럼을 싣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 준비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 신문 칼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뭐 한 5, 6년째 여기저기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 알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신문을 열심히 보세요. 내가 만약에 뭐 조선일보에 뭐 내 칼럼을 한번 기고를 하셨다 그러면은 조선일보를 열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안에 맥락이 있어요. 그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슈의 맥락이 있다고. 그게 뭔지를 알려면은 열심히 봐야 돼요. 몇 주치를 모아가지고. 열심히 보고, 그럼 내가 그 맥락 속에서 뭘 얘기할 건지를 한 문장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 아규먼트. 칼럼이라는 거는 지면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과 출신 분들이 이렇게 글 쓴 걸 제가 몇 번 고쳐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아는 게 너무 많아. 여러 얘기를 다 하려고 그래, 한꺼번에 막. 그러면 칼럼이 안 돼요. 그거는 백과사전이야. 백과사전. 뭐, 누구누구의 무슨 내과, 뭐 책, 해가지고, 뭐, 누구누구의 무슨 뭐 방사선, 뭐 약. 아주 이따만한 벽돌책 나오잖아요. 그런 책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칼럼은 보통 딱 하나. 딱 하나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첫 문장, 중간에 들어갈 문장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슷한 칼럼들을 한번 쫙 찾아봐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비교해보면 이제 감이 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슈가 지금 어디에서 어느 대목에 관심을 끌지를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그 타이밍에 투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회장님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십니까? 그래서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까 이상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그 절망은 내가 뭐 좋은 대학 못 가서 절망하는 그 절망이 아니라 내가 주체를 상실하는 거야. 그러면 뭐 사실 되게 간단한 답이에요. 주체를 회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치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면 됩니다. 지금 그게 필요해요, 그게.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저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그게 필요해요. 자꾸 뭐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얘기를 들어줄까요? 아니면 또 국민 내서 가지고 우리를 조질라고 그럴까요? 그건 몰라요, 저도. 알 수가 없어. 안 돼, 어쩌겠어. 대통령한테 편지 써가지고, 그만 좀 조지세요. 이럴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하여튼 저도 답답한데요. 예, 여러분이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면서, 연대하고, 진지전을 수행하면서, 선택하고 행동한다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드시, 희망의 날이 또, 밝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